유난히 일찍 찾아온 추위. 뼛속까지 파고드는 늦가을 밤이었습니다. 가난한 과부는 담장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살인문을 열었습니다. 맨발에 호쩍 쌈 차림의 사내 아이. 그 손을 꼭 붙잡고 떨고 있는 어린 계집아이. 집도 부모도 갈 곳도 없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좁쌀로 죽을 끓였습니다. 남은 엽전을 보자기에 싸 아이들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힘 있는 집이 그 아이들을 찾고 있었으니까요. 내일 새벽 동이 트기 전에 떠나거라. 북쪽 큰 길 따라 30리만 걸으면 된다. 그렇게 아이들을 떠나보내던 날, 그녀는 그것이 마지막이라 생각했습니다. 늦가을이었습니다. 하늘은 먹구름 한 점 없이 맑았지만 바람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계절이었지요. 경기도 어느 산자락 아래 자리한 작은 마을. 그 끄트머리에 복내의 집이 있었습니다. 초가지붕은 군데군데 이영이 내려앉아 있었고 흙벽은 비를 몇 번 맞은 자리마다 거먹게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살인문 안쪽만큼은 달랐습니다. 장독대 항아리들은 한 줄로 고르게 정렬되어 있었고 마당 한켠 장작더미는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가난하되 흐트러지지 않은 살림이었습니다. 복내는 그날도 해가 지기 전부터 절구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공이를 잡고 내리찍을 때마다 쿵, 쿵 둔탁한 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30을 간 넘긴 얼굴이었지만 손등의 핏줄은 굵고 뚜렷하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아온 세월이 그 손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지요. 이웃 아낙 하나가 살인문 너머로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복내야, 오늘도 품삯 받아왔느냐? 복내는 공의를 멈추지 않은 채 대답하였습니다. 윗마을 김씨네 빨래 해주고 조 한 대 받아왔습니다. 조 한 대로 겨울을 나겠느냐? 이웃 아낙은 혀를 차고 돌아섰습니다. 복내는 그 소리를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다시 공의를 들어 내리쳤습니다. 쿵, 쿵, 쿵. 해가 산마루에 걸렸을 무렵 복내는 절구질을 멈추고 허리를 폈습니다. 등이 뻐근하였지만 소리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두 손으로 허리를 짚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산자락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간 복내는 솥뚜껑을 열었습니다. 조밥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먹기에 딱 맞는, 아니 조금 모자랄 수도 있는 양이었습니다. 복내는 잠시 솥 안을 들여다보다가 뚜껑을 다시 닫았습니다. 내일 새벽 아랫마을 다리 놓는 일에 품을 팔러 가야 하였으니 오늘은 일찍 자야 하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이 계절 바람은 때때로 짐승 우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였으니까요. 그런데 다시 들으니 아니었습니다. 숨을 죽이려 하지만 새어나오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복내는 살인문을 열었습니다. 아이 둘이 있었습니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와 그보다 2~3살 어려 보이는 계집아이였습니다. 사내아이는 계집아이의 손을 꼭 쥔 채 담장에 등을 붙이고 서 있었습니다. 이 추위에 호적삼이나 다름없는 차림이었고 계집아이는 머리가 헝클어진 채 맨발이었습니다. 맨발로 차가운 흙 위에 서 있었습니다. 사내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추위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복례가 물었습니다. 집이 어디냐? 부모는 어디 있고? 사내 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없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 글자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복례는 알 것도 같았습니다. 설명이 없어도 길게 듣지 않아도 그 말 하나로 충분히 짐작이 되는 사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계집아이가 몸을 떨었습니다. 복례는 살인문을 좀 더 열었습니다. 몸이 들어올 만큼 들어오너라. 사내 아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복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어린 눈빛이었지만 섣불리 믿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한 번쯤 속아본 적 있는 사람의 눈빛. 복례는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어둔 채 그냥 서 있었습니다. 이윽고 사내 아이가 계집아이의 손을 이끌고 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발소리가 없었습니다.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는 그 작은 발소리가 오히려 더 깊이 복례의 가슴을 건드렸습니다. 마당에 들어선 두 아이는 복례의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작고 낡은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내 아이의 눈에 무언가가 비쳤습니다. 복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안심이었습니다. 복례는 아이들을 방으로 들이려다 잠시 멈추었습니다. 담장 너머 길 쪽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둠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 어딘가에 눈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복례는 살인문을 닫았습니다. 꼭. 그 밤 복례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두 아이를 안방에 들이고 자신은 부엌 바닥에 멍석을 깔았습니다. 한겨울에도 아궁이 옆이면 그리 춥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위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귀가 열려 있었습니다. 담장 밖에서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으면 눈이 떠졌고 바람이 살인문을 흔들면 숨을 죽였습니다. 이유를 설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저 그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무언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몸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 딸기 울기 전 복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나뭇가지 타는 소리가 부엌 안을 채웠습니다. 솥에 물을 올리고 어젯밤 닫아두었던 솥뚜껑을 열었습니다. 조밥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복례는 잠시 그것을 들여다보다가 바가지로 물을 떠서 솥에 부었습니다. 죽을 끓이기로 하였습니다. 밥 한 사람분을 셋이 나누려면 죽이 나았습니다. 방 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잠꼬대였습니다. 계집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곧 잠잠해졌습니다. 사내 아이가 달랬을 것이었습니다. 복례는 다시 죽을 저었습니다. 해가 뜰 무렵 아이들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사내 아이가 먼저였습니다. 계집아이는 그 뒤에 바짝 붙어 섰습니다. 두 아이 모두 어젯밤보다 얼굴이 조금 풀려 있었습니다. 따뜻한 방에서 잔덕이었을 것입니다. 복례가 물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만득이라 합니다. 여동생은 소희입니다. 몇 살이냐? 저는 13이고 소희는 11입니다. 복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왜 쫓겨났는지, 집이 어디인지. 아이의 눈빛이 그 질문들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는 것이 많아지면 얽히게 됩니다. 복례는 그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죽 한 그릇씩을 내어 주었습니다. 만득은 그릇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소희는 오빠 눈치를 보다가 받아들었습니다. 두 아이는 말없이 먹었습니다. 빠르게, 그러나 소리가 나지 않게. 복례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부엌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살인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둘, 혹은 셋. 발걸음이 느렸습니다.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발소리였습니다. 복례의 등이 굳었습니다. 발소리는 한참 머물다가 사라졌습니다. 복례는 숨을 내쉬고 모르는 척 마당으로 나가 장독대 옆에 섰습니다. 담장 너머 길을 눈끝으로 훑었습니다. 낯선 사내가 한 명 있었습니다. 허름한 행색이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주인이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하러 온 사람의 눈빛. 그 사내는 복례와 눈이 마주치자 시선을 거두고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마을 어귀 느티나무 뒤편으로 몸을 감추었습니다. 복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보고도 못 본 척 다시 장독대로 눈을 돌렸습니다. 가슴 안쪽이 서늘하였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이 술렁였습니다. 윗동네 최씨 댁하인 하나가 마을을 돌며 묻고 다녔습니다. 10세 된 사내아이와 11 된 계집아이를 보지 못하였느냐고. 최씨 댁 자제분들이 간밤에 사라졌다고. 날이 깨서 찾고 계신다고. 이후 단학이 허겁지겁 복례의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복례야, 큰일 났다. 윗동네 최씨 댁에서 아이들을 찾고 있다더구나. 혹시 어젯밤 내 집 근처에서 못 봤느냐? 못 보았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안학은 고개를 끄덕이다 멈추며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최씨 댁마님이 직접 나섰다더구나. 전처 자식들이 말썽을 부려 도망쳤다고 하더라만. 아이들이 무슨 죄냐? 안학은 혀를 차며 돌아갔습니다. 복례는 다시 공의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최씨 댁. 윗동네 최씨. 이 마을에서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땅도 있고 곡식도 있고 관아에 아는 이도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았습니다. 그 집 후처 마님이 직접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아이들을 찾는 것인지 아니면 누가 아이들을 숨겼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인지 복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복례는 공의를 내려놓았습니다. 방 안을 보았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조용하였습니다. 복례가 아침에 단단히 일러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 소리가 나면 숨을 죽이고 있으라고. 그 순간 담장 너머 길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느리고 여유로운 발굽 소리였습니다. 급하지 않은 소리였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무거웠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자신감이 담긴 발굽 소리. 소리는 복례의 집 앞에서 잠시 멎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멀어졌습니다. 복례는 절구 앞에 선 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차가웠습니다. 마당 한쪽 아궁에서 타다 남은 나뭇가지 하나가 툭 부러지며 제 속으로 꺼졌습니다. 이튿날 밤이었습니다. 복례는 아이들을 하루 더 재우기로 하였습니다. 내보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추위에, 이 상황에 하루라도 더 있으면 위험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만드기 죽그릇을 두 손으로 받아들던 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소희가 오빠 등 뒤에 바짝 붙어 서 있던 모습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복례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답이었습니다. 낮 동안 만득은 마당에서 장작을 팼습니다. 복례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 만득이 스스로 도끼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디서 배웠는지 손놀림이 서툴지 않았습니다. 도끼를 내리칠 때마다 쩍 소리가 났습니다. 소희는 마당 한쪽에 쪼그리고 앉아 패인 장작 조각들을 한쪽으로 모았습니다. 둘이 말을 주고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호흡이 맞았습니다. 오래 함께 일해온 사람들처럼 복례는 부엌 문틈으로 그것을 보았습니다. 저 아이들이 원래부터 이렇지는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제 집에서, 제 마당에서 당연하게 살았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남의 집 마당에서 눈치를 보며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빚을 갚으려는 것인지 아니면 손을 바쁘게 놀리지 않으면 버텨낼 수 없어서인지 복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만득이 복례에게 왔습니다. 장작은 저쪽 처마 밑에 쌓아두었습니다. 한 달은 쓸 수 있을 것입니다.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하려다 멈추었습니다. 고맙다고 하면 이 아이가 빚을 갚은 것이 되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복례는 대신 다른 말을 하였습니다. 저녁 먹어라. 저녁 무렵 복례는 부엌에 들어가 솥을 올렸습니다. 쌀이 없었습니다. 저도 어제 죽으로 거의 썼습니다. 남은 것은 된장과 묵은 김치, 그리고 처마 밑에 달아두었던 마른 무 몇 조각이었습니다. 복례는 그것들을 모두 꺼냈습니다. 물을 잘게 썰고 된장을 풀었습니다. 국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뜨거웠습니다. 뜨거운 것만으로도 지금은 충분하였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상을 내려놓으려는데 소희가 가만히 복례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복례가 돌아보았습니다. 소희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매를 쥐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이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아직도 차가웠습니다. 복례는 잠시 그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상을 방바닥에 내려놓고 소희 옆에 앉았습니다. 셋이 먹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한 술 뜰 때마다 소희가 눈을 감았습니다. 추운 데서 오래 있다가 따뜻한 것을 먹으면 눈이 먼저 감깁니다. 복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만득은 국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먹는 것인지 그 온기를 손바닥으로 받아들이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만득이 말하였습니다. 따뜻합니다. 밥이 식어 있었습니다. 국도 뜨겁다고 하기에는 이미 조금 식어 있었습니다. 만득은 그것을 알면서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복례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엌 쪽으로 시선을 두었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소매로 훔칠 수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볼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복례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시선을 부엌 쪽에 둔 채로 밥상을 물리고 나서 복례가 물었습니다. 추운 데서 오래 있었느냐? 만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집 오기 전에는 어디 있었느냐? 잠시 침묵이 있었습니다. 뒷산이었습니다. 복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뒷산. 이 추위에 그 야밤에 13짜리 아이가 11짜리 여동생 손을 잡고 뒷산에 있었다는 말이었습니다. 물어볼 말이 없었습니다. 물어봐야 할 말도 없었습니다. 복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 선반에 빗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무를 깎아 만든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장에서 사다 준 것이었지요. 이가 2개 빠져 있었지만 복례는 버리지 않고 쓰고 있었습니다. 빗을 들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소희의 머리는 여전히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어젯밤 담장 밖에 서 있을 때부터 엉켜 있었고 하루가 지났어도 그대로였습니다. 빗길 여유도 없었을 것이고 빗어줄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복례는 조심스럽게 빗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내렸습니다. 엉킨 부분에서 빗살이 걸리면 억지로 당기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으로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빗을 댔습니다. 소희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숨도 크게 쉬지 않았습니다. 빗이 지나갈 때마다 어깨가 조금씩 내려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는 소리였습니다. 몸이 내는 소리였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소희의 머리가 반듯해졌습니다. 복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빗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빗을 소희의 머리에 꽂아 주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훌쩍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이 뺨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한 방울, 그 다음에 또 한 방울. 복례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모른 척하였습니다. 닦아주지도 왜 우느냐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빗을 손에 쥔 채 소희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만득이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벽에 등을 기댄 채 무릎을 세우고 앉아서 여동생의 뺨을 타고 내리는 눈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내렸습니다. 자기 무릎 위로. 불을 끄고 나서 복례는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아궁이에 마지막으로 장작 한 개비를 더 넣었습니다. 방이 식지 않도록, 아이들이 추위에 깨지 않도록. 그러다 멈추었습니다. 화로에서 불씨를 옮기려다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쇠집게가 기울었고 불씨 하나가 튀었습니다. 손등에 닿았습니다. 짧고 날카로운 열기였습니다. 복례는 손등을 쥐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깰까봐 잠시 통증이 가라앉기를 기다렸습니다. 손등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작은 화상 자국이 남을 것이었습니다. 별것 아니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상처는 을에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복례는 다시 장작을 집어 아궁이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불꽃이 일었습니다. 부엌이 잠시 환해졌습니다. 그 불빛 속에서 복례는 생각하였습니다. 내일은 보내야 한다. 그것이 맞는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도 자신을 위해서도. 그러나 어디로 보낸다는 말인가? 뒷산으로? 이 추위에. 복례는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이 타들어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뭇가지가 탁탁 튀는 소리, 불씨가 재가 되는 소리. 방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담장 너머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발소리였습니다.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발소리. 복례는 몸을 낮추었습니다. 발소리는 잠시 머물다 사라졌습니다. 아궁이 불이 낮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복례는 손등에 화상 자국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아직 열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내일은 보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복례는 아궁이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방이 식지 않도록, 아이들이 추위에 깨지 않도록.
그 밤이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복례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였습니다. 살인문이 열렸습니다. 문을 두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그냥 문이 열렸습니다.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비단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무명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 옷감이었습니다. 단정하게 여민 저고리, 반듯하게 얹은 쪽머리. 눈썹은 가늘고 길었습니다. 입술은 다물려 있었습니다. 손에는 3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여인의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졸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복례는 빨래를 든 채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여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최 씨 댁 임씨라 합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조용하였습니다. 그것이 이상하였습니다. 분노하거나 몰아붙이러 온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랜 이웃에게 말을 건네듯 담담하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복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임씨가 마당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장독대를, 처마 및 장작더미를, 닫힌 방문을. 시선이 방문에서 잠시 머물렀습니다. 아이들이 여기 있지요.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습니다. 복례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빨래를 조금 더 꽉 쥐었습니다. 임씨의 입가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웃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짧았고 냉소라고 하기에는 너무 가벼웠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표정이었습니다. 데리고 있을 생각이시오? 가난한 살림에 아이 둘을 더 먹이겠다는 것이오?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이오? 복례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나가다 쓰러진 아이를 들였습니다.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임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더 불편하였습니다. 맞소. 잘못된 일이 아니지요. 선한 마음으로 하신 일이오. 잠시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씨가 품 안의 아이를 고쳐 안았습니다. 아이는 눈도 뜨지 않았습니다. 관아에서 보는 눈은 다를 수 있소. 주인 있는 아이를 주인 몰래 숨겼다 하면 그것은 유인이요. 아이를 꿰어 숨긴 죄. 무거운 죄목이지요. 복례의 등 뒤가 싸늘해졌습니다. 그러나 얼굴은 굳히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제 발로 나온 아이들입니다. 제 발로 나왔소. 임씨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아이들이 그리 말하던가요? 나는 그 아이들이 밤중에 스스로 집을 나갔다고 들었소. 남편도 그리 알고 있고 마을 사람들도 그리 알고 있소. 관아도 곧 그리 알게 될 것이오. 복례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임씨가 이미 이야기를 만들어 두었다는 것을. 아이들이 스스로 도망친 것으로. 그 이야기 안에서 복례는 그 아이들을 숨겨준 낯선 여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놓으시오. 임씨가 말하였습니다. 여전히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 뒤에 무엇이 있는지는 분명하였습니다. 내놓으면 아무 일 없소. 저 아이들 데려가고 오늘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하겠소. 당신도 나도. 복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임씨는 기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 여유가 무기였습니다. 복례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디로 갈지 알고 오셨습니까? 임씨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제가 데려가겠소. 데려가서 어찌 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내 집이리오. 짧고 단호한 말이었습니다. 그 뒤에 더 이상 설명은 없었습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태도였습니다. 복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떴습니다. 없습니다. 임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여기 없습니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임씨는 복례를 바라보았습니다. 복례도 임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둘 사이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이윽고 임씨가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닫힌 방문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복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렸습니다. 그렇소. 임씨가 몸을 돌렸습니다. 품 안에 아이를 한 번 더 고쳐 안고 살인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소리가 조용하였습니다. 급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나서기 직전 임씨가 멈추지 않은 채 말하였습니다. 등을 보인 채로 돌아보지 않고 이 마을에서 오래 사실 생각이요? 그것뿐이었습니다. 그 말만 남기고 임씨는 나갔습니다. 소리 없이 살인문이 닫혔습니다. 복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빨래가 구겨진 것도 몰랐습니다. 발이 땅에 붙어 있었습니다. 마당이 고요하였습니다. 잠시 후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만득이었습니다. 문틈으로 얼굴만 내밀었습니다. 복례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 안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미안함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만득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복례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방 안에서 모든 것을 들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 때문에 이 여인이 위험해졌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복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는 뜻이었습니다. 만득은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복례는 구겨진 빨래를 다시 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억지로 펴도 주름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름진 채로 빨랫줄에 걸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마을이 달라졌습니다. 장을 보러 나갔다가 평소 말을 걸던 안악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데 옆에 있던 여인이 이유 없이 자리를 피했습니다. 아무도 무례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리를 두었습니다. 말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임씨가 다녀갔다는 것을 마을이 알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복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멈추었습니다. 돌아보았습니다. 마을 어귀에 임씨의 하인이 서 있었습니다. 복례와 눈이 마주치자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숨지 않았습니다. 숨길 필요가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복례는 다시 걸었습니다. 집으로 들어와 살인문을 닫았습니다. 방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안에서 만득과 소희의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들리지 않는데도 들리는 것 같은 숨소리. 복례는 장독대 앞에 섰습니다.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된장이었습니다. 아직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내일 먹을 것이었습니다. 모레 먹을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알 수 없었습니다. 뚜껑을 닫았습니다. 저녁 짓는 연기가 이웃집 굴뚝에서 피어올랐습니다. 복례의 굴뚝에서도 연기가 올랐습니다. 마을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연기도, 냄새도, 저녁 어스름도
그러나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선 하나가 복내의 집 둘레에 그어진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누구나 아는 선이었습니다. 복내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솥을 올렸습니다. 불을 지폈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복내는 새벽부터 나섰습니다. 윗마을 박씨 댁의 빨래품을 팔기로 미리 말을 해두었던 터였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문을 잠그고 기다리라 일렀습니다. 소희가 복내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복내는 그 손을 가만히 떼어놓고 나왔습니다. 박씨 댁 살인문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복내가 다시 두드렸습니다. 발소리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은 일이 없소. 그것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복내는 잠시 그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복내는 돌아섰습니다. 아랫마을 최씨 댁으로 갔습니다. 달이 놓는 일에 밥을 지어주는 품이었습니다. 전에도 몇 번 한 적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행랑채 문이 반쯤 열렸다가 복내의 얼굴을 확인하고 다시 닫혔습니다. 사람이 찼소. 복내는 발기를 돌렸습니다. 세 번째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번째 집은 아예 대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복내는 그 잠긴 문 앞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손을 들었다가 내렸습니다.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두드려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임씨가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돈인지 말인지 아니면 그 눈빛 하나인지 방법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분명하였습니다. 이 마을에서 복내에게 품삯일을 줄 집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복내는 장터 쪽으로 걸었습니다. 장터 어귀에 아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포목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끔 짐을 나르는 일을 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급할 때 쓸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상인은 복내를 보자 시선을 피했습니다. 요즘 장사가 안 돼서. 복내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더 붙잡지 않았습니다. 붙잡는다고 달라질 것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반나절을 돌아다닌 것이었습니다. 발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서두를 수도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내야. 돌아보았습니다. 이웃 안악이었습니다. 복내가 이 마을에서 가장 오래 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오가던 사이였습니다. 그 안악이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복내는 멈추었습니다. 안악이 가까이 왔습니다. 숨을 고르지도 않고 말을 꺼냈습니다. 복내야, 내 말 좀 들어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아이들 제발 내보내라. 응, 제발. 복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한테 이런 말 하기 싫다. 알지. 근데 어쩌겠느냐. 임씨 마님이 어제 우리 집에 왔다 갔다. 우리 영감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복내 내가 그 아이들 계속 숨기면 이 마을 전체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토지 문서 얘기도 나왔다.
우리 밭이 최씨 땅 옆에 붙어 있는 거 알잖아. 안하게 눈이 붉었습니다. 나는 너 미워서 이러는 게 아니다. 그런데 우리 집도 살아야 하지 않겠니? 아이들이야 어디 가서든 살겠지만 우리는 이 마을 떠날 수가 없지 않느냐? 복례는 안악을 바라보았습니다. 안악은 울고 있었습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복례가 안쓰러워서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눈물이 더 무거웠습니다. 적대하는 사람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는 사람 앞에서는 버티는 것이 다른 종류의 고통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복례가 말하였습니다. 안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이지. 내보낼 거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악은 복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놓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면서도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복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안악이 사라지고 나서 복례는 한참을 그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생각할 것이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어디로 보낸다는 말인가? 이 추위에 아무 연고도 없이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30리 밖 인근 고을의 복례에 먼 친척 되는 집이 있었습니다. 접촉한 지 오래되어 얼굴도 가물가물한 사이였지만 혈육은 혈육이었습니다. 그 집이라면 하룻밤쯤은 받아줄지도 몰랐습니다. 거기서 아이들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다면 만드기 13이었습니다. 어린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복례는 발걸음을 빨리 하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만드기 나왔습니다. 복례는 잠시 그 얼굴을 보았습니다. 말을 꺼내려다 멈추었습니다. 꺼내려다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꺼냈습니다. 30리 밖에 내 친척 집이 있다. 거기까지 갈 수 있겠느냐? 만득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무언가를 읽은 눈빛이었습니다. 보내시려는 것입니까? 저희 때문에 어렵게 되신 것 압니다. 만득은 그 말 뒤에 더 아무것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따지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복례는 그 짧은 문장 안에서 이 아이가 얼마나 오래 이것을 알고 있었는지를 느꼈습니다. 내일 새벽에 보내겠다. 오늘 밤은 여기서 자거라. 만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는 만득의 뒷모습을 보면서 복례는 처음으로 이것이 끝날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아이들을 보내고 임씨에게 그렇게 전하고 마을 일도 차차 풀릴 것이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아이들은 살았고 복례도 버텼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니, 눈이 감겼습니다. 살인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럿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기 전에 목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관아에서 나왔소. 복례의 발이 땅에 붙었습니다. 방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 안에 만득과 소희가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살인문이 열렸습니다. 포졸은 둘이었습니다. 한 명은 키가 컸고 한 명은 어깨가 넓었습니다. 둘 다 복례를 보는 눈빛이 같았습니다. 할 일이 있어서 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최 씨 댁 임씨 마님께서 고발장을 내셨소. 이 집 여인이 최 씨 댁 재물을 훔쳤다 하였소. 복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재물, 훔쳤다. 임씨가 준비한 죄목이 유인이 아니라 절도였습니다. 아이들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복례는 직감하였습니다. 임씨가 아이들을 빌미로 삼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을 꺼내면 이 사건이 세상에 드러납니다. 왜 쫓아냈는지, 어떻게 내보냈는지. 임씨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전혀 다른 죄목으로 복례만 제거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조용하고 깔끔하게. 억울합니다. 훔친 것이 없습니다. 관아에서 따지시오. 나는 데리러 온 것이오. 포졸의 목소리는 평평하였습니다. 설득할 수 있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복례는 숨을 한 번 들이켰습니다. 방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만득과 소희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소리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복례가 가르쳐준 대로 사람 소리가 나면 숨을 죽이고 있으라고. 잠깐만요. 복례가 말하였습니다. 집을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잠깐만 주십시오. 포졸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키 큰 포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례는 마당을 가로질러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부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아궁이, 솥, 선반 위에 된장 항아리. 이것들이 지금 눈에 들어오는 것이 이상하였습니다. 복례는 선반 위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엽전 몇 잎이 있었습니다. 품삯으로 모아둔 것이었습니다. 전부였습니다. 보자기를 들고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만드가. 안에서 소리가 없었습니다. 듣고 있는 것 알아. 이것 받아라. 문 아래 틈으로 보자기를 밀어 넣었습니다. 보자기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 새벽 동이 트기 전에 나가거라. 30리 길이다. 북쪽으로 큰 길 따라 걸으면 된다. 마을 이름은 가현이다. 거기서 복씨 댁을 물어보면 된다. 내 친척이라 하면 하룻밤은 재워줄 것이다. 방 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작은 소리였습니다. 복례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희의 소리였습니다. 복례는 말을 이었습니다. 소희야, 오빠 손 꼭 잡고 가거라. 길에서 놓지 마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할 말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면 안 되었습니다. 포졸이 마당에 서 있었고 이 말들이 길어지면 안에 사람이 있다는 것이 들킬 수 있었습니다. 복례는 몸을 돌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방문이 열렸습니다. 만득이었습니다. 방문을 박차고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만득의 눈이 붉었습니다. 울었는지 참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만득은 복례를 지나쳐 마당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포졸 앞에 섰습니다. 이분은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포졸이 만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10세짜리 아이였습니다. 포졸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저희를 재워주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죄가 없습니다. 비키거라. 포졸이 말하였습니다.
만득은 비키지 않았습니다. 복례가 움직였습니다. 만득의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만득과 포졸 사이에 섰습니다. 그리고 만득을 보았습니다. 만득이 복례를 보았습니다. 복례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들어가 있어라. 하지만 들어가 있으라고 하였다. 두 번째 말은 첫 번째보다 낮았습니다. 그러나 단호하였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만득은 복례를 바라보았습니다. 복례도 만득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둘이 주고받은 것이 무엇인지 말로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만득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례는 포조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가겠습니다. 관하는 마을에서 반시진 거리였습니다. 복례는 포졸 사이에 끼어 걸었습니다. 포승줄은 묶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그것이었습니다. 걸어가는 내내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돌아보는 순간 발이 멈출 것이었습니다. 길 양쪽으로 마을이 지나갔습니다. 닫힌 문들, 연기 나는 굴뚝들, 간간히 보이는 사람들. 복례를 아는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그 얼굴들은 복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복례는 그것을 보면서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관아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마당 한켠에 임씨가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품 안에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자고 있었습니다. 임씨는 복례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았습니다. 오늘도 서두르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복례는 임씨를 보지 않았습니다. 수령이 당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발장을 펼쳐 들고 읽었습니다. 최씨 댁 재물 가운데 배 두 필과 엽전 10량이 없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목격자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최씨 댁 하인 둘이 복례가 물건을 들고 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억울합니다. 저는 최씨 댁에 발을 들인 적도 없습니다. 수령이 복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목격자가 둘이다. 거짓 증언입니다. 그것을 내가 어찌 증명하겠느냐. 복례는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있었던 곳을 증명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지 않은 곳을, 하지 않은 일을 증거 없이 증명하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수령은 잠시 복례를 내려다보다가 붓을 들었습니다. 판결을 미루고 우선 가두라 하였습니다. 증거를 더 모은 뒤 다시 신문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복례는 끌려갔습니다. 끌려가는 길에 임씨의 옆을 지났습니다. 복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임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빛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복례는 알았습니다. 끝났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옥은 어두웠습니다. 바닥에 짚이 깔려 있었습니다. 오래된 짚이었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벽은 돌이었고 돌에서 한기가 쉬지 않고 올라왔습니다. 복례는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조용하였습니다. 눈을 감으면 만득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포졸 앞에 서던 그 눈빛. 흔들리지 않았던 그 눈빛. 10세짜리 아이가 포졸 앞에 나서던 그 발걸음. 복례는 그것을 보는 순간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득이 나서는 순간
그 아이가 위험해진다는 것을. 그래서 앞에 섰습니다. 그것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복례는 눈을 떴습니다. 지금쯤 아이들은 어디 있을까? 집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아직 밤이 되려면 멀었습니다. 새벽에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임씨의 하인이 집 앞에 있다면, 30리 길에서 길을 잃는다면, 겨울밤에 소희가 쓰러진다면, 생각을 멈추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생각은 독이 됩니다. 복례는 무릎을 세웠습니다. 손등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밤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는 동안 아궁이 불을 살피다 생긴 자국이었습니다. 아직 흉터가 선명하였습니다. 복례는 그 자국 위에 손가락을 얹었습니다. 옥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겨울 바람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습니다. 만드가, 소희야. 복례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부디 가거라. 20년이 흘렀습니다. 허리가 굽었습니다. 무릎이 쑤셨습니다. 머리카락 사이사이에 흰 것이 섞였습니다. 그러나 집은 그대로였습니다. 낡은 초가지붕, 흙벽의 얼록, 장독대 항아리들. 가난하되 흐트러지지 않은 살림이 20년을 버텼습니다. 옥에서 풀려난 것은 투옥된 지 열흘 만이었습니다. 임씨가 세운 목격자 둘의 진술이 서로 어긋났습니다. 한 명은 복례가 오전에 물건을 들고 나갔다고 하였고, 다른 한 명은 오후라고 하였습니다. 작은 어긋남이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수령은 증거 불충분으로 복례를 풀어주었습니다. 복례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보자기도 동전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다 가지고 갔습니다. 복례는 빈 방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임씨는 그 이듬해 겨울 남편보다 먼저 세상을 떴습니다. 병이었습니다. 마을의 일들이 차차 풀렸습니다. 품삯일도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한 번 그어진 선은 지워진 뒤에도 흔적이 남는 법이었습니다. 아이들 생각은 늘 있었습니다. 만득이 어디 있는지, 소희는 시집을 갔는지 생각만 하였습니다. 찾아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날도 복례는 마당에서 절구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힘차게 내리찍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쿵, 쿵. 둔탁한 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그때 사리문 밖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하나였습니다. 복례는 공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이겠거니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발소리는 문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한참이 지나도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복례가 공의를 내려놓고 사림문을 열었습니다.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인이었습니다. 옷차림은 수수하였습니다. 복례가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낯선 여인이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복례를 보는 눈빛이 이상하였습니다. 낯선 사람을 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찾아 헤맨 사람을 마침내 찾은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 안에 무언가 고인 것이 있었습니다. 눈물인지 안도인지 아니면 그 둘이 섞인 것인지. 혹시
여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례 어머니이십니까? 복례는 그 말에 굳었습니다. 어머니. 복례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낳은 자식도, 들인 자식도. 그런데 어머니라고 하였습니다. 누구요?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품속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천천히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빗이었습니다. 나무를 깎아 만든 빗이었습니다. 이가 2개 빠져 있었습니다. 오래되어 나무 색이 바랬지만 형태는 그대로였습니다. 복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 빗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장에서 사다 준 그 빗이었습니다. 20년 전 그 밤에 헝클어진 머리를 빗겨주고 꽂아준 그 빗이었습니다. 복례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여인도 복례를 보았습니다. 소희야. 복례의 입에서 소리가 나왔습니다. 소리라고 하기에도 작은 숨결 같은 소리였습니다.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0년 전 그날 밤처럼 소리가 없었습니다. 훌쩍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이 뺨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복례는 손을 들었습니다. 소희의 뺨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 눈물을 닦으려다 손이 멈추었습니다. 닿지 않은 채로 손이 떨려서였습니다. 아니면 이것이 꿈일까봐 두려워서였습니다. 닿는 순간 사라질까봐. 소희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복례의 손을 2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20년 전 소매를 잡아당기던 그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른의 손이었습니다. 단단하고 따뜻하고 놓지 않겠다는 손이었습니다. 복례는 그 손을 느꼈습니다. 오래도록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둘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복례는 소희를 마주 보고 앉았습니다. 20년이 지난 소희의 얼굴을 찬찬히 보았습니다. 눈매가 기억 속의 그 아이와 같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나이뿐이었습니다. 어찌 찾아왔느냐? 오빠가 보냈습니다. 복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만드기? 예. 오빠가 이달 초에 이 고을 현감으로 부임하였습니다. 부임 소식을 듣고 제가 먼저 왔습니다. 오빠가 직접 오고 싶어 하였는데 어머니께서 놀라실까봐 저를 먼저 보냈습니다. 복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현감. 만드기가 현감이 되었습니다. 20년 전 이 추위에 호적삼 차림으로 담장에 등을 붙이고 서 있던 그 10세짜리 아이가 포졸 앞에 나서며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서 있던 그 아이가 복례는 그 아이의 얼굴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아이의 얼굴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20년이 사람을 바꾸는 것처럼 그 아이도 바뀌었을 것이었습니다. 복례는 손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흉터는 남아 있었습니다. 흉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몸의 일부가 될 뿐입니다. 그 밤 이야기를 오빠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 생각을 한 번도 놓은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복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따뜻했다고 하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복례는 기억하였습니다. 식은 죽이었습니다. 식은 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따뜻하다고 하였습니다. 눈을 내리고 복례가 돌아서서 소매로 눈을 훔쳤던 그 순간 기억한다.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는 그날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그 따뜻했던 죽이 우리 남매를 지금까지 있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방 안이 고요하였습니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겨울이 끝나가는 바람이었습니다. 20년 전 그 겨울바람보다 조금 덜 찼습니다. 그 빛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느냐?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복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소희가 그 빛을 조심스럽게 복례의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복례는 그 빛을 손바닥 안에 쥐었습니다. 오래된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따뜻하였습니다. 소희가 20년 동안 품고 다녀서였습니다. 그 밤이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소희가 돌아가기 전에 말하였습니다. 내일 오빠가 옵니다.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희가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길 끝에서 한 번 돌아보았습니다. 복례도 보았습니다. 소희가 사라졌습니다. 복례는 손 안의 빛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일 만드기가 온다고 하였습니다. 복례는 빛을 쥔 채로 오래도록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저녁 노을이 산자락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그날 저녁처럼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복례는 새벽부터 깨어 있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이 들었다가 눈이 떠졌습니다. 다시 눈을 감았다가 또 떠졌습니다. 어젯밤 소희의 손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단단하고 따뜻하고 놓지 않겠다는 손. 그리고 내일 오빠가 온다는 말. 복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복례는 두 손을 모아 입에 대고 후 하고 불었습니다. 손이 녹았습니다. 장독대 앞에 서서 하늘을 보았습니다. 구름이 없었습니다. 맑은 날이었습니다. 언제 올까? 어떤 모습일까? 복례는 생각하다 멈추었습니다. 생각이 너무 앞서가면 막상 닥쳤을 때 무너지는 법이었습니다. 복례는 부엌으로 들어가 솥을 올렸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습니다. 늘 해왔던 것처럼. 해가 중천을 넘겼을 무렵이었습니다. 살인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였습니다. 복례는 절구지를 멈추었습니다. 발소리가 문 앞에서 멎었습니다. 어제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제와 달랐습니다. 어제는 기다리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오늘은 알고 있었습니다. 복례는 공의를 내려놓고 살인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열지 않았습니다.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문 너머에서 소리가 없었습니다. 복례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둘이 서 있었습니다. 복례가 문을 열었습니다.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내였습니다. 관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반듯하게 여민 옷깃, 단정한 갓. 키가 컸습니다. 어깨가 넓었습니다. 복례가 기억하는 그 10살짜리 아이는 이제 없었습니다. 대신 그 아이가 자라서 된 사람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이었습니다. 복례는 그 눈빛을 알아보았습니다. 20년이 지나 다듬어진 눈빛이었지만 그 안쪽에 무언가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만득은 복례를 보았습니다. 복례도 만득을 보았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고요 안에서 20년이 지나갔습니다. 말로 채울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말로 채우려 하면 오히려 작아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둘 다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복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몸이 들어올 만큼 20년 전과 같은 방식으로 만득은 마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발소리가 없었습니다. 20년 전 그 아이처럼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는 발소리였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오래된 습관을 몸에 지니고 삽니다. 만득은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장독대를, 처마 및 장작더미를, 절구를. 20년 전과 다르지 않은 마당이었습니다. 조금 더 낡았을 뿐이었습니다. 만득은 그것들을 오래 천천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복례를 보았습니다. 않겠습니까? 복례가 말하였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20년 전 그 밤 아이들에게 죽을 내어주던 그 목소리와 비슷한 목소리였습니다. 만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이 마루에 앉았습니다. 마루는 좁았습니다. 두 사람이 앉으면 어깨가 닿을 듯한 거리였습니다. 복례는 무릎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만득도 무릎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만득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밤에 죽을 주셨습니다. 복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식은 밥을 물에 끓인 것이었습니다. 된장 한 술과 무 몇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복례는 기억하였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내어줄 수 있는 것이 그것뿐이었습니다. 따뜻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날 기억합니다. 만득이 말하였습니다. 복례를 보지 않고 마당 쪽을 보면서 그것이 그때까지 먹어본 것 중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그냥 밥이 따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것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나도 그 따뜻함을 기억합니다. 복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소매로 훔치려다 참았습니다. 이번에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만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만득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복례를 일으키려는 것이었습니다. 복례는 그 손을 보았습니다. 관복 소매 아래로 나온 손이었습니다. 손이 컸습니다. 20년 전에 그 작은 손이 이렇게 컸습니다. 복례는 그 손을 잡으려다 멈추었습니다. 손등이었습니다. 만득의 손등에 자국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자국이었습니다. 하얗게 변색된 피부, 화상 자국이었습니다. 복례의 손이 굳었습니다. 그 흉터를 알 것 같았습니다. 어디서 생긴 것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20년 전 그 밤, 복례가 아궁이 앞에서 혼자 장작을 넣고 있을 때, 안에서 자고 있다고 생각했던 아이가 실은 깨어 있었습니다. 복례가 화로에 손을 대었을 때, 부엌 문틈으로 그것을 보았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복례 몰래 부엌으로 들어와 장작을 더 넣으려다 자신도 화로에 손을 대었을 것이었습니다. 복례는 그 밤을 몰랐습니다. 20년 동안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알았습니다. 20년 전 그 밤, 복례는 혼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자는 동안 혼자 아궁이를 지켰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가 보고 있었습니다.
복례가 손을 대는 것을 보고 그 자리를 대신하려다 자신도 되었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어린아이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흉터만 남기고 복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훌쩍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이 뺨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소희처럼, 그 밤 소희가 울던 것처럼. 만득은 복례를 보았습니다. 복례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흉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손을 복례의 손목 위에 얹었습니다. 가만히, 그리고 천천히 일으켰습니다. 복례가 일어섰습니다. 만득의 손에 이끌려 무릎이 쑤셨지만 그것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만득의 손이 따뜻하였습니다. 그 따뜻함이 손목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둘이 서 있었습니다. 복례는 만득의 손등에 있는 흉터를 보았습니다. 만득은 복례의 손등에 있는 흉터를 보았습니다. 둘 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같은 밤에 생긴 같은 자국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몰랐고 한 사람은 20년 동안 알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장독대 위 항아리 뚜껑이 흔들렸습니다. 짧은 소리가 났습니다. 복례는 만득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만득도 복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거두어준 손길이 거두어졌습니다. 한참이 지난 뒤였습니다. 만득이 품속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보자기였습니다. 천이 바랜 작고 낡은 보자기였습니다. 복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보았습니다. 20년 전 문 아래 틈으로 밀어넣었던 그 보자기였습니다. 동전 몇 잎을 싸서 만드가 듣고 있는 것 알아. 이것 받아라. 그렇게 말하며 밀어넣었던 그 보자기. 만드기 복례의 손 위에 그것을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복례는 그 보자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손바닥 안에서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20년 전과 같은 무게였습니다. 만득이 말하였습니다.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만득이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복례는 문 앞에 서서 그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관복 자락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만득이 길끝에서 돌아보았습니다. 복례도 보았습니다. 둘이 잠시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득이 돌아섰습니다. 복례는 살인문을 닫았습니다. 손 안의 보자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이 가슴 안에서 울렸습니다. 복례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자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20년 전 이 보자기를 쌀 때의 기억이 먼저 왔습니다. 엽전을 세던 손. 몇 입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만득은 이것을 쓰지 않았습니다. 복례는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엽전이 나왔습니다. 2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녹이 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닦아둔 것이었습니다. 복례는 엽전 하나를 손바닥에 올려보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손바닥의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따뜻해졌습니다. 그 다음 두 장의 종이가 가지런히 접혀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종이를 펼쳤습니다. 딱 문서였습니다.
이 마을 아랫역과 단떼기. 복례는 그 문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두 번째 종이를 집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복례는 천천히 그 편지를 펼쳤습니다. 글씨가 단정하였습니다. 만득의 글씨일 것이었습니다. 복례는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머니께. 그날 밤 30리 길을 걸으면서 소희의 손을 놓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추웠습니다. 발이 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싸주신 보자기를 품에 안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희가 걷다가 발소리가 이상해졌습니다. 눈 위를 밟는 소리가 달랐습니다. 발이 감각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등에 업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보자기는 가슴에 안고 소희는 등에 업고 어머니가 일러주신 북쪽 큰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 길에서 생각하였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가현마을에 도착하였을 때 복시 댁 어르신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따뜻한 방에서 소희가 처음으로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보자기 안의 엽전은 쓰지 못하였습니다. 쓰려고 할 때마다 손이 멈추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쓸 수 없었습니다. 대신 이것을 보면서 버텼습니다. 공부가 힘들 때, 배가 고플 때, 소희가 아플 때, 보자기를 꺼내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날 밤 어머니가 문틈으로 밀어 넣어주시던 손이 생각났습니다. 어머니 손등에 난 자국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 부엌에서 생긴 자국이었습니다. 저도 같은 자국이 있습니다. 부엌 문틈으로 어머니가 손을 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몰래 들어가 장작을 더 넣으려다 저도 되었습니다. 말씀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이제는 말씀드립니다. 땅 문서는 작은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저희에게 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남의 집 품삯으로 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어머니라고 부르겠습니다. 소희도 그리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립니다. 그 땅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혹여 누군가 시비를 걸어온다면 이 편지를 보여주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만득 올림. 복례는 편지를 다 읽지 못하였습니다. 중간에 멈추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손등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또 멈추었습니다. 그렇게 3번을 읽었습니다. 방 안이 고요하였습니다. 바깥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례는 편지를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소희가 등 위에서 울었다고 하였습니다. 만득이 소희를 업고 보자기는 가슴에 안고 30리를 걸었다고 하였습니다. 복례는 그 모습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아른거리다 다시 흐려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살인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복례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살인문 너머에 사내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 집 여인이 복례요. 그렇습니다. 현감 나리께서 이 집의 땅 문서를 넘겼다 들었소.
그 땅은 최씨 댁 땅이요. 임씨 마님 친정 어르신께서 확인하라 하셨소. 복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임씨였습니다. 죽어서도 임씨였습니다. 복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단락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들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읽어보시오. 사내 하나가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읽었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옆 사내에게 건넸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이윽고 사내들이 몸을 돌렸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복례는 그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의 것이었습니다. 임씨가 심어놓은 뿌리가 이제 완전히 뽑힐 것이었습니다. 복례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편지를 접었습니다. 엽전과 땅 문서와 함께 다시 보자기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선반으로 갔습니다. 빚이 있었습니다. 소희가 20년 동안 품고 다닌 그 빚. 복례는 보자기를 그 옆에 놓았습니다. 빚과 보자기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복례는 그것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열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을은 다시 평소로 돌아왔습니다. 임씨 친정 쪽 사람들은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복례는 집안을 정리하였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독대 뒤쪽에 쌓인 먼지를 털었습니다. 처마 및 장작더미를 다시 고르게 쌓았습니다. 클벽에 금 간 자리에 진흙을 발랐습니다. 그러다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선반 위에 빗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 보자기가 있었습니다. 소희가 돌려준 그 빗이었습니다. 이가 2개 빠진 채로, 나무 색이 바른 채로, 만득이 돌려준 보자기였습니다. 복례는 빗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바닥 안에 쥐었습니다. 나무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복례는 그 빗을 들고 마루에 앉았습니다. 마당을 보았습니다. 20년 전과 다르지 않은 마당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냥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복례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솥을 올렸습니다. 나뭇가지 타는 소리가 부엌 안을 채웠습니다. 오늘은 쌀이 있었습니다. 어제 품삯으로 받아온 것이었습니다. 죽이 아닌 밥을 지을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복례는 아궁이 앞에 앉았습니다. 손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20년 세월이 새겨놓은 주름들이 있었습니다. 굵은 핏줄, 거칠어진 피부, 살아온 시간이 손 위에 다 있었습니다. 복례는 그 손등을 손바닥으로 천천히 한 번 쓰다듬었습니다. 솥에서 밥 익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구수하였습니다. 부엌 안을 가득 채우는 냄새였습니다. 복례는 눈을 감고 그 냄새를 들이켰습니다. 이 부엌에서 평생 맡아온 냄새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같은 냄새가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솥뚜껑 틈으로 하얀 김이 올라왔습니다. 20년 전 그 밤도 이런 냄새가 났을 것이었습니다. 식은 밥을 물에 끓일 때, 된장을 풀 때, 그 냄새가 방 안까지, 담장 밖에서 추위에 떨던 아이들에게까지 흘러들어갔을 것이었습니다. 만드기는 따뜻하다고 하였습니다. 복례는 눈을 감았습니다.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가슴 안쪽이 가득 차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래 비어있던 자리에 무언가 들어찬 느낌이었습니다. 아궁이 불이 타오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복례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복례는 조심스럽게 빗을 선반 위에 놓았습니다. 이가 빠진 쪽이 위를 향하도록. 그리고 보자기가 그 옆에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한 번 났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여인. 마지막 남은 좁쌀 한 줌으로 죽을 끓이고 남은 엽전 몇 잎을 보자기에 쌌어. 차갑게 얼어붙은 아이들의 손에 쥐어줬던 그녀. 그것이 옳은 일인지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마 그녀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저 눈앞에 떨고 있는 아이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을 뿐이겠죠. 세상에는 거창한 영웅이 없어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잊혀진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마음 하나가 이런 이야기들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새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면 됩니다.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꼭 읽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